이 팩트는 네. 비트코인이란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넣으면 3%, 5%, 10% 넣으면 그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좋아져요. 네. 명확한 데이터가 있어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스트레스 안 받고 본업의 가치를 올려서 꾸준히 좋은 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을 키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 뭐 조심스럽게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 ETF의 수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가 아니라 다른 ETF의 상당수의 수요를 비트코인이 꽤 많이 흡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와, 그래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기업을 투자를 할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기업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기업의 어떤 주주로서 의결권 또는 이제 팬심 있는 기업에 행사하기 위해서가 있을 것이고요. 네. 근데 ETF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기본적으로 ETF는 이제 수십 개의 기업들이 다 믹스 들어가 있고 자세히 섞여 있기 때문에 특정 기업의 어떤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어떤 내 구매력을 보존하기 위한 어떤 이 투자의 수익을 얻기 위한 그런 목적일 건데요. 사실 그 수요는 비트코인이 꽤 다 커버할 수 있는 수요거든요. 와. 이 어떤 가치 저장의 수단.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비트코인 ETF가 되게 이제 좀 파괴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 그 비트코인이 금의 시총은 넘을 거라고 보세요.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첫 번째 타겟이 금이다. 이 은은 넘었더라고요. 은 넘었어요. 이번에 폭락하면서 떨어졌나? 뭐 언저리 갔는데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넘어야 될 첫 번째 타겟이 금이고 금이 종착지는 아니죠. 네, 그렇게 다 생각하거든요. 종착지가 아니에요. 네. 금과 가장 유사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금이 지금 13조 달러 정도 되죠. 네. 비트코인이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ETF만 보더라도 이제 ETF 딱 나오고 나서 비트코인 ETF, 금 ETF 계속 빠지고 맞아요. 운용사상 빠지고 비트코인 ETF 늘고 맞아요. 그게 시장이 증명해 준 거잖아요. 시장이 그렇게 생각한다. 네. 금의 수요는 그냥 비트코인 넘어가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서 첫 번째 타겟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이 참 카멜레온처럼 매력이 많은데 비트세이빙으로 이제 이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딱 진입장벽이 하나 걸리는 게 네. 김프가 네. 11%까지 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프가 11% 끼니까 이게 바이낸스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면 미국은 아니죠. 근데 바이낸스에서 사면 예를 들어 뭐 1억에 살 수 있는 거 맞아요. 우리는 1억 1,100만 원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맞아요. 야, 이게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다.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김프가 조금 우리가 뭐 김프를 좀 활용해 본다면 김프가 10% 진짜 꼈을 때는 뭐 작은 금액 분할 매수는 그냥 하던 거 해도 되나 큰 금액 그걸 매수를 할 때는 한 템포 쉬어야죠. 우리가 뭐 과거에는 김프를 활용해서 해외에 돈 보내가지고 뭐 다시 사고 한국에서 팔고 이렇게 해서 2017년도에 돈 많이 부신 분들 보긴 봤는데요. 그때는 외환 거래법 이런 게 없었어요. 막는 게. 있죠. 똑같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어둠의 경로인가요? 어둠의 경로 또는 이제 그 차익 거래 또 자동 매매 솔루션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경쟁자가 별로 없을 때 진짜 많이 그리고 요즘은 이제 거래소로 자산 받을 때 본인 확인부터 해서 엄청 철저하거든요. 그렇죠. 트래블 솔루션. 그때는 이제 돈 계속 이제 보내고 받고 하면서 몇 바퀴 돌리시는 분도 봤고 뭐 그런 시기는 또 많이 또 김치 프리미엄 그때는 45%였으니까 2018년도 1월에는 1억이면 1억 4,500 주고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 가격은 2천만 원 넘었는데요. 와. 달러 가격으로는 이제 1,600, 700 정도였었으니까요. 그때 생각해 보면 그래도 과열이 붙긴 붙더라고요. 45% 하더라도.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뭐 그걸 가지고 돌리는 게 아니라면 요즘은 진짜 잘못하면은 딱 수사받기 좋아요. 이런 차익 활용해서 뭐 해외 돈 보내고 받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좀 리스크하고 다만 김프가 많이 꼈을 때는 이제 좀 단기적으로 좀 매수할 수량이 있더라도 조금 보수적으로 좀 미루거나 좀 천천히 하는 게 좋다. 그 정도일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혹시 해외에 뭐 테더를 보유하고 있다면 저도 이제 바이낸스에 있어서 이거 이제 국내 거래소 보내서 현금하면 바로 10% 먹으니까. 그럼 미리미리 보내놨어야 되는데 그죠?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해외 거래소에 또 리스크가 존재하니까요. 해외 거래소 중에서도 그나마 가장 오래 살아남을 것 같은 것에 너무 큰 금액이 아닌 적당한 금액 보여놓고 그 정도는 뭐 활용할 수 있을 것 그러면 같아요. 결국 지금 그 좀 여유 자금이 있어서 막 사고 싶은 분들은 어쩔 수가 없네요. 그냥 김프 지불하면서 사는 게 최선일 수 있겠네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아무래도 네네. 그렇게. 아니 비트코인 ETF 같은 거 그 미국 주식 사는 것처럼 열어주면은 그거 사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만약 비트코인 ETF 지금 뭐 블랙락이나 미국의 승인 ETF를 한국 증권사에 살 수 있었다. 예를 들어서 하면 김프 이렇게 안 생겼죠. 그렇죠. 예. 그래서 김프의 원인을 타고 올라가 보면 또 이제 또 나오죠. 그걸 못하게 한 분들이. 왜냐면 이제 당연히 거래소에서 산 현물보다는 미국 해외 주식 ETF 사면 10% 세이브 되니까 거래소 사는 수요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수요가 줄어드니까 김프가 덜 생길 것이고 되긴 하죠. 그런 면에서는. 그렇군요. 아, 네. 그럼 교수님은 이번에 뭐 매도 그 전략 같은 거 또 계획 있으세요? 아까 이제 1억 정도에서 우선 파셨다고 했고 조금 일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또 대충이라도 뭐 가이드라인 있으신가요? 매도 계획? 이거는 좀 비트코인 자산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서 다른 전략일 수 있는데요. 저는 그 비트코인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가 미래에 그게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많이 축적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좋은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강력한 자산이라서. 그리고 그 시기가 되면 비트코인을 담보를 통해서 다시 금융을 일으키는, 다시 대출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저는 머지않은 미래에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와, 대박이다. 우리 조금만 편견을 깨놓고 생각을 해보면 비트코인만큼 담보자산으로 좋은 자산은 없어요. 담보자산이라는 게 뭐예요? 돈을 빌려주는데 담보를 했다가 돈을 갚지 않으면 이걸 빠르게 청산해서 손실을 메꿔야 되잖아요. 근데 부동산이 가장 좋은 담보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 담보를 했다가 하면 이 담보 자본 쪽에서 이거 처리하려면 골 아프거든요. 맞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24시간 365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유동성을 자랑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맘 갚으면 바로 청산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은 이제 되게 좋은 담보 자산일 텐데요. 그러면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상승하니까. 그래서 하지만 중간중간에 수익 실현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우리가 뭐 운영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비용들이 존재하니까 그렇죠. 저는 매도 시점은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온체인 지표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 투자자들한테는 온체인 지표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막상 매도 시점은 온체인 지표보다도 그냥 제가 정해놓은 가격이 있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이제 이게 1억, 2억, 이게 1억 5천이 조금 이번 시즌에는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각각 몇 프로 팔고 나머지는 그냥 계속 홀딩입니다. 다음 사이클까지. 그렇게 각자만의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각자만의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드는 상황이 또 맥락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기준으로는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몇 퍼센트 또는 몇 배 되면 팔겠다. 또는 이제 특정 금액이 되면 팔겠다. 1억 되면 2억 되면 팔겠다. 또는 이제 보조 지표, 온체인 지표 좋거든요. 아까 MVRB 같은 지표가 3.3이 되면 팔겠다. 예를 들어서 3이 되면 절반을 팔겠다. 몇십 프로를 팔겠다. 이렇게 좀 중기적인 관점 전략을 세우면 그래도 괜찮죠. 네. 그렇죠. 또 일부 팔았다면 이제 수익에 판 거니까 너무 아쉬워할 필요 없고 올라가도. 그게 왜냐면 그쵸. 이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팔면 항상 오른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랬어요. 그 팔면 어깨 팔아지지 머리 끝에는 안 팔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끝까지 갈 때가 되게 상실감이 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잘못된 선택을 또 진입을 하는 우를 안 범하려면 그냥 내가 목표한 금액, 판매한 가격을 정해놓고요. 계속 뭐 마인드 컨트롤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팔아도 다시 올라도요. 별로 감정에 스트레스 크게 없거든요. 저는 투자를 할 때
스트레스를 안 받고 투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맞아요. 너무 스트레스 커요 이거.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스트레스 안 받고 본업에 충실을 해가지고요. 본업의 가치를 올려서 꾸준히 좋은 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을 키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홍 대표님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본업, 유튜브 하고 이제 어떤 교육하고 해서 거기에 가치를 올려서 그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을 키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예전에 저도 이제 그 성정길 대표님 유튜브 채널 요즘 저한테 많이 떠가지고요. 가끔씩 보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팔사팔 하다 보면 결국 수량이 줄어 있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사팔사팔 많이 하는 트레이더 치고 비트코인 수량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거의 잘 없긴 해요. 그리고 그 보니까 그 최근에 뭐 인터뷰하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출연하셨더라고요. 근데 진짜 마이너스 갔다가 결국 10몇 억을 버시긴 했는데 너무 힘들대요. 그게 몇 년을 지속하는 게. 그래서 다음에 힘이 빠져가지고 다른 방법을 이제 성공한 패턴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반복을 못 한다는 게 너무 지쳐가지고 스트레스 너무 크고 그런 스트레스 커요. 맞아요. 그리고 뭐 다 성공하는 보장이 없잖아요. 맞아요. 실패하면 너무 스트레스 크죠. 그렇구나. 저도 그래서 좀 그 운달책방에서 컨텐츠 만들어서 이렇게 송출할 때 저도 한 1억 5천 정도부터 분할 매도 들어간다 밝히긴 했거든요. 좋네요. 그렇게 약속까지 해놓으면 더 좋죠. 네. 제가 그 남의 돈을 이렇게 매도를 해줄 때 원칙을 세워서 하잖아요. 그때가 수익률이 더 좋아요. 내가 30% 팔기로 하고 팔아주고 뭐 어느 도달하면 약속한 걸 해주고 내 돈을 하면 이제 나의 감정이 딱 들어가서 팔아야 될 때 더 갖고 있고 싶기도 하고 이게 좀 욕심 생기거든요. 그럴 때보다 아예 뭔가를 내가 이제 원칙적으로 정해놓고 공표를 하고 그때 되면 광에 팔아. 이번에 이제 1억에 판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안 판 거지. 그리고 1억 1,000까지 갔었어요. 1억 한 7, 800 갔었나요? 갔었죠, 그죠? 1억 한 700까지 본 것 같아요. 팔고 원칙 팔았는데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되게 좀 실망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나 이거 몇 년 전부터 생각했던 가격이라서 뿌듯한 거지. 그러니까요. 참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팔고 나서 올라도 욕심이 생기고 그 옛날에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보면 나오잖아요. 그 가장 큰 고통 내가 팔고 나서 2배 3배 오르면 그게 내가 70% 손실 본 거보다 더 힘들다고 가슴 아프다고. 그래서 그거 갖고 작전 짜가지고 다 털어내잖아요. 맞아요. 그렇구나. 네. 그 교수님께서 앞서서 그 ETF 순유입 그거 보여주시긴 했는데 혹시나 또 이제 아직 공부가 좀 덜 되셨거나 좀 확신이 덜 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ETF 너무 이제 돈 빨리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거 거의 들어온 거 다 아닌가 막 이런 우려? 네, 그런 우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게 보면은 이제 이게 기관 자금이라는 게 되게 폭넓잖아요. 연기금부터 어떤 국부 펀드도 있고요. 다양한 이제 기관 자금들이 있는데 기관 자금의 상당수는 아직 안 들어왔죠. 이 자산에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왔고 그리고 안 들어왔고 들어오겠죠. 왜냐하면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팩트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넣으면 3%, 5%, 10% 넣으면 그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좋아져요. 명확한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ETF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도 펀드에서 비트코인을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안 넣더라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그죠? 비트코인 넣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래소 사서 넣는 거는 더 안 좋아할 거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는 이제 비트코인을 편입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떤 펀드는 얘를 넣어요,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성과가 나. 어떤 펀드 이걸 안 넣어. 성과가 떨어져. 평균 수익률보다 까먹어요. 그러면 계속 넣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넣으면 성과가 좋기 때문에. 넣으면 성과가 좋다는 명확한 팩트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제가 너무 과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오히려 그쪽으로 돈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자금들이. 그래서
이걸 계속 이제 넣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이제 시작점이고 이제 뭐 승인된 지 이제 몇 개월 됐나요? 3개월 채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3개월 채 안 됐기 때문에 그 뭐 대부분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게 조금 아직은 좀 너무 이르죠. 그러니까 기관들도 의사결정하는 시간도 시간이 필요하고. 네. 그렇군요. 어제 뉴스도 보면 나오더라고요. 미국의 이제 투자 자문사들에서도 이제 이 상품을 이제 고객들한테 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기업이 또 이 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형태,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실적으로서 증명해 보이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따라하는 기업들이 당연히 나오겠죠. 코인베이스도 전환사채 막 해가지고 예. 하고 테슬라도 샀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이게 그런 의구심이 있었잖아요. 기업이 본업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키워야 되는데 비트코인 같은 자산을 편입을 해서 네. 가치가 키워질까? 또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큰 자산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한국은 대부분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어떤 그런 영역에서 어떤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마이클 셀러라는 이제 어떤 오너가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 2020년도 9월에 우리는 이제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처음에는 이제 잉여 현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확보를 했고 그랬더니 성과가 괜찮아서 이제 전환사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해서 다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고 그거를 이제 한 4번 정도 반복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걸 전환사채를 통해서 비트코인 사는 게 맞냐 안 맞냐 이런 이제 뭐 알고는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기업이 준비자산으로서 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근데 이미 기업 가치가 2020년 9월 대비해서 딱 10배가 올랐거든요. 주가가. 시장이 평가해 준 게 딱 그 값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트위터에 들어가 봤더니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이제 갈려가지고 논쟁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논쟁이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비트코인 이렇게 계속 매수하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성공인데 물론 변동성은 크지만 앞으로도 과연 이게 먹히고 잘 될 것이냐. 잘 안 먹힌다라는 논리가 뭐였어요? 잘 안 먹히는 건 딱히 없죠 사실 지금은. 또 떨어지면? 근데 막 JP 모건 막 이런 데서는 막 대놓고 근데 읽어보면은 근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뭐 거품이다. 거품을 키우고 있다 뭐 이런 거죠. 지금 약간 하락했을 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더 많이 하락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물론 이제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존재할 것 같고요. 근데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렇게 가보면 그 개인도 좋은 자산을 갖는 게 좋잖아요. 그죠. 지방에 있는 부동산 팔고 강남 부동산 갖는 게 좋잖아요. 그 갖고 있으면 이제 뭐 개인적인 경제 환경이 튼튼해지잖아요. 기업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기업이 이제 본업을 통해 수입을 버는 거를 좋은 자산으로 바꿔놓을 거냐, 안 좋은 자산으로 바꿔놓을 거냐. 안 좋은 자산 중에 하나는 장기적으로 구매력이 떨어지는 뭐 피앗머니일 수 있겠네요. 현금 갖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같이 떨어지니까요. 이걸 갖고 있는 게 좋으냐, 아니면 이제 좋은 부동산을 사서 부동산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부동산 확보하고 있는 게 좋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어떤 부동산보다 더 좋은 자산이 있다면 그 자산을 확보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그 자산을 현재 비트코인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아닌 사람도 있는 것이고 비트코인으로 본 사람 중에 한 분이 이제 마이클 셀러 같은 이제 오너고 먼저 실행을 해본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뭐 계속 자금 조달해서 뭐 폰지 형태로 간다 뭐 이렇게 우려할 수도 있긴 한데 한 발 떨어서 본질적으로는 그냥 좋은 자산을 갖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전 좋은 액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하고 싶습니다. 완전 저리로 막 많이 빌리더라고요. 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좀 잘 돼가지고 좀 증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피앗머니를 계속 바꾸시는 거잖아요. 제일 좋은 소중한 자산으로. 그래서 진짜 피앗머니만 보면 좀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막 돈 찍어내고 막 이런 거. 그 피앗머니 갑자기 이제 어제 이제 그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이제 부켈레 대통령이 트위트에 올린 게 엘살바도르는 지금 하루 1비트코인 사기 계속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지갑이 다 노출돼 있잖아요. 엘살바도르 지갑 주소 가면 5,300여 개 정도 비트가 있고 제가 트랜잭션을 다 이렇게 밑에 다 볼 수 있잖아요. 온체인 데이터는 이제 모든 사람의 계좌를 다 까볼 수 있으니까 거기는 이 지갑 주소 우리 거야 라고 공개를 해놨으니까 들어보면 매일매일 1비트씩이 축적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코멘트를 하나 달았는데 언제까지 할 거냐. 피안머니가 달아 없어질 때까지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피안머니는 이제 이해하기 쉽게는 달러, 원화, 엘살바도르 돈.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가 그 세계 2위 자산운용사 뱅가드 있잖아요. 네. 1위가 블랙록이고 3위가 피델리티로 알고 있는데 네. 2위면은 피델리티보다도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CEO는 비트코인은 미성숙한 자산이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ETF 거래를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초반에. 네. 초반에? 지금은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고. 네. 이게 전향될 수도 있는 걸까요? 그 아까 얘기했던 마이클 셀러 있잖아요. 마이클 셀러가 2013년도에 네. 비트코인 엄청 온라인 도박에 쓰이는 맞아요. 뭐 그거라고 엄청 욕했었어요. 그랬던 때 있었다고. 이게 공식적으로 자료가 있어요. 그때 그래요? 뭐 뉴스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랬던 마이클 셀러가 이렇게 전향이 됐잖아요. 2017년도에 네. 방금 말씀하셨던 블랙락의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의 용도는 그냥 글로벌의 자금 세탁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밖에 판단할 수 없는 지표다. 네. 그렇게 비트코인 폄하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시작을 하고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좀 최고의 가치 저장 수단이고 글로벌 에셋이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ETF가 출시를 했었으니까요. 지금 요즘 완전 전도사님 같아요. 비트코인 전도사가 되어 있잖아요. 사실 비트코인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이제 그렇게 바뀌어요. 보통 이제 그 비트 백시들이나 비트 커뮤니티에서는 그런 거 이제 토끼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약간 그 필이 오는 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뱅가드가 지금은 그 스탠스이긴 하나 뭐 장기적으로 계속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게 코인베이스도 막 1대 주주인가 2대 주주인가 그렇고요.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그렇고 무슨 마라톤 홀딩스 거기는 1등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냥 2등도 아니에요. 1등이에요. 더 재밌는 거는 블랙록 대주주도 뱅가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뱅가드가 비트코인 ETF를 안 한 이유에는 뭐 다른 이유가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거 좀 파봐야겠네요. 뭔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네, 파봐야겠네요.